헌법을 만드셨던 분들이 은연중에 바로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배려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 모두가 만든 것이고요. 우리 헌법에 이곳저곳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정신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에 쓰여 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를 보장받을 권리를 그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장받지 않게 되는 그런 비극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의 시간에 저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가지고 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시켜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이 조항 안에 담긴 기독교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적법 절차의 원리, 그죠? 공평무사한 제3자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가운데서 몸의 자유를 비로소 제한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헌법의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상당히 깊이 배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헌법에 쓰여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글을 몰라가지고 그 쓰여 있는 헌법의 내용을 읽고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호를 못 받겠죠. 종이 위에 좋은 내용이 아무리 쓰여 있어 봤자 그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은 종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과 입에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의무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들었던 이 질문, 만약에 헌법에 쓰여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읽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2015년에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통계에 의하면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던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77.8%였어요. 국민 10사람 중에 거의 8사람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거의 2세대 반 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가 된 건지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맥락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10사람 중에 8사람이 글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헌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헌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31조에 우리가 좀 3항을 하려고 하는데 1항, 2항부터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좋죠? 좋죠? 네, 2항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준다. 이런 조항이
툭 튀어나왔겠습니까? 요 구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80% 가까운 문맹률이 있던 당시 시대 상황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모두 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입니다. 35년 넘은 그 일제 시대가 이제 막 끝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다들 소작 부쳐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렴풋이 짐작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농산일에 동원을 하거나 또는 가사일에 동원하거나 뭐 이러는 유혹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 표현이 너무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한 말로 여자가 공부를 해선 뭐하냐 하고 하면서 다른 집에 민며느리 보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다가 45년 이전에는 학교를 가봐야 일본말 배우고 일본글 배우고 일본 역사 배우는데 외놈들 지식을 그렇게 배워서 뭐 하겠냐? 이런 식의 생각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많은 어른들이 자기의 보호하는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31조 2항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광복을 얻은 지 3년 만에 이게 이제 우리가 민주적인 선거를 거쳐가지고 함께 합의하는 그 헌법 안에다가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나라를 찾았고 또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애들을 농사일에 가사일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우리말로 우리 글로 우리 역사를 배우니까 이젠 자녀들을 몫을 어른들이 대신 노동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나라는 10사람 중에 8사람 가까운 정도가 글을 모르는 세상이지만 이제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에 의해서 물려줄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글을 알고 스스로 지식을 깨쳐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이 31조 2항에 밑에 쭉 깔려 있습니다. 이 31조 2항에 앞서 제가 읽었는데요. 적어도 초등교육과 이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표현 안에 이 어른들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잘 숨어 있습니다. 자, 초등교육 때 여러분 뭐 배우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일단 글 배우고 기본적인 예절 배우고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자세 같은 것도 배우지 않아요? 적어도 그건 가르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조금 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른들의 의무로 삼았어요. 네? 집에 있는 아이들을 농산일에 가사일에 동원하지 말고 빨리 학교에 보내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의무이다. 자, 제가 조금 성격이 짓궂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31조 그 2항만 이제 하면은 딱 좋겠는데 자꾸 그 조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평소에 그동안에 학교에 안 보내고 일 시키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두 가지 문제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일손이 딸리는 거죠. 그죠? 또 김도 메고 모내기 할 때 줄이라도 잡아주고 이렇게 붙이고. 그렇죠. 이 새참 저 가지고 올 때 들고 오기라도 하고 밤에 밖에 나가서 이제 소 먹이라도 먹이고 꼴이라도 괜찮아.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손은 누가 해요? 공부하러 보내면. 자,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어른들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 문제는 문제지만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은 월사금은 어떻게 냅니까? 예?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있고 가서 선생님 월급 드리려면은 뭐라도 모아서 내야 될 것이고, 그죠? 문방구도 이것저것 만들어야 할 것이고, 학교라고 하는 게 돈이 좀 드는 조직인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풀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문제 얘기 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어른들이 몸으로 때우고 다른 하나는 근데 몸으로 때우기 어려운 겁니다. 네. 결국 핵심은 뭡니까? 돈입니다. 헌법 시간에 돈 얘기를 좀 하게. 그런데 문제의 제3항 31조 3항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돈 문제. 자, 여기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공짜다. 제 생각에 그동안에 애가 좀 클 동안도 한편으로는 외놈들 학교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애들 글도 못 가르쳐주는 게 자책감이 들었을 이 어른들 마음속에 바로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헌법 구절은 구원의 복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월세금 안 내도 된단다. 이제 그냥 그 노동은 내가 좀 더 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글 배우고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라. 이렇게 하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더 짓궂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 다 구원의 복음으로 지금 이 31조 3항을 읽는데 제 생각에 딱 한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새로운 나라의 재무부 장관. 새로운 나라의 재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은 나라 살림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아니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이 월급을 주겠습니까? 아니 전국에 깔린 초등학교만 해도 그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텐데 그분들 거기서 일하시는 교직원들 월급을 도대체 어떻게 해주겠으며, 이 교육에 들어가는 여러 재원들, 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새로 찾았으니까 우리말 우리 글로 새로운 그 교과서도 찍고 계속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는가?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치인들 참 못됐다. 자기들 인기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걸 또 헌법에다가 그냥 써놓으면 이 재무부 장관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다른 사람 모두 다 아주 굉장히 좀 기쁘고 반가운 그런 생각들에 젖어 있는 중에 이 재무부 장관은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속으로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주부님들 다 집에서 재무부 장관이시죠? 바깥에서 뻥뻥 이것저것 내지르고 오신 분들 그 구멍 채우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죠? 지금 이 재무부 장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책임감 있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다시 문제는 돌아왔습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 해방 공간에서 과연 우리 헌법 제 31조 1항, 2항, 3항이 얘기하고 있는 적어도 초중교육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에 쓸 돈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 돈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19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사 보호조약을 있고 1910년부터 이제 한일합방이 돼서 길게 보면 거의 40년 넘게, 짧게 잡아도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동양적식회사 이런 거 얘기 들으셨죠? 이런저런 우리 땅, 우리 재산을 거의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일구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갑자기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45년 말까지 일본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갈 거는 다 챙겨서 갔습니다만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 자신들이 일구었던 그 재산, 그 중에는 불법적으로 우리한테 뺏은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들 중에 많은 재산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재산이 그 연합국의 당시에 남쪽으로 보면 미 군정의 재산이 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정부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조선 왕조가 1910년도에 결국은 나라를 팔고 그 조선 왕실이 일본 제국의 이 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랬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된 이후에 이제 아까 MC께서 읽으셨습니다마는 1948년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국이 아니고 민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선 왕실은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 조선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이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뒤에 좀 있은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농지 개혁을 했어요. 농지 개혁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니까 중간에 정부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어서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그것을 관리하는 상당히 큰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방 공간에 우리 사회에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재산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요 재산들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산을 그 법적으로 얘기할 때 사적인 재산, 사유인 재산이 있고요. 국가의 재산, 국유인 재산이 있다. 그렇게 되게 나누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재산들은 국유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유라고 말하기는 더더욱이 어려운 그런 재산입니다. 조금 비유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잃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식민지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하루아침에 해방되어서 그 우리를 종처럼 부리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놓고 나갔으니까 그 재산이 이를테면 뭡니까? 종살이의 대가로 얻은 우리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좁은 의미의 국가의 재산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요건 내 거, 요건 네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재산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재산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재산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공공적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 제31조 3항을 지금 써가고 있는 분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분들이에요. 민주적으로 선출한 분들이 의논해서 적어놓은 이 조문이 31조 3항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자, 지금 우리에게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또 조선 왕조가 끝나고 남은 그리고 이제 이 농지 개혁을 하는 중에 확보될 공공의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재산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겠는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10사람 중에 8사람이 글을 읽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는 데다가 쓰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는 농산일을 거들지 말고 가산일을 거들지 말고 새 나라의 학교에 나가서 글 배우고 또 다른 지식들을 쌓아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이 교육에 투자해 쓰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고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운 마음씀이 우리 헌법의 31조 몇 항이요? 4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마음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묵상을 이 일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했던 강의에 이 국선 변호인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떠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이 36년 넘는 이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찾은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큰 물권을 보고 그것을 발견한 뒤에 이걸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 없으십니까? 잘 없으세요? 아이 하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 네, 제가 생각한 건 조금 다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읽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장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그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이 장면하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식민지 생활한 그것하고 1대1로 뭐 꼭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서 분명히 벌어졌던 그 사건, 어느 날 정말 그 도둑처럼 도둑이 찾아오듯이 식민 지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했던 그 상황에 우리가 함께 종살이했던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한 대가를 이건 내가 차지할 때야, 이건 내가 차지할 때야 이렇게 해서 싸우고 하기 전에 헌법을 만든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10사람 중에 8사람 가까이 그를 알지 못하는 이런 나라를 다시는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게 쓰자. 그 교육 투자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어른에 비해서 어린이는 절대적인 소수자이고 약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헌법 제31조의 3항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어린이에게 대가 없이 그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라라는 말씀은 앞서 제가 읽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성경 말씀 있죠? 이를테면 그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혹은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분명히 잘 배려하고 대접하라 라는 말씀. 저는 해방 공간에서 우리 헌법을 만드셨던 분들이 은연중에 바로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배려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계셨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르신들의 그와 같은 배려를 통해서 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가요. 그 한일 그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 50주년에 해당하는 또 그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965년도에 한일 그 국교 정상화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일에 썼습니다. 하나는 산업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철을 만드는 포항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65년도에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 청구권 자금은 또 조금 다른 종류의 우리 모두가 함께 종살이하고 얻은 대가입니다. 그거 한 3억 달러 받은 거를 국민별로 나눠서 우리 각각 나눠 쓰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모두 다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자. 경부고속도로 놓고 포항제철소 만들고, 제가 지금 포항에 살고요. 경부고속도로 또 타고 여기 지금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 헌법 제12조 4항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좀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주권자로 함께 만든 대한민국 안에서도 혹시 잘못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친한 친구 중에 누군가가, 교회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잘못대로 잘 밝혀가는 과정이 적법 절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단 한 사람의 도와줄 친구도 없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 헌법에다가 우리가 박아놓은, 글로 아주 박아놓은 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의 친구는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 얘기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헌법 제31조 3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깊은 고민 끝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나라, 다들 사람들이 적어도 글을 읽고 헌법에 쓰여있는 단 한 사람의 친구를 보장받을 권리를 글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보장받지 않게 되는 그런 비극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헌법은 우리 대한국민 모두가 만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전유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관점에서, 특별히 다른 종교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을 읽어주실 그럴 분들이 계시면 저도 수강생이 돼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는 능하지는 못하고요. 오늘 제가 결론 삼아서 마지막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이곳저곳에는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의 정신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들은 우리 헌법을 읽으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